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팬클럽 모임과 강연회, SNS 등을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는가 하면 휘발성강한 논쟁적 이슈들을 던지며 대중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새누리당에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상 민생 경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듣고 대담 진행합니다. 지금은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국민의 관심도 단연 먹고 사는 경제 문제뿐입니다. 정치가 곧 민생 경제입니다. 정치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추미애 대표, 국민의 관심은 단연 먹고 사는 문제뿐이다. 박 대통령, 여야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 경제 영토를 해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했거든요. 오늘 대표단체 연설 어떻게 가장 주의 깊게 들으신 대목 어떤 부분이신지요? 글쎄, 얼른 생각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노상 듣던 얘기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냥 기시감이 있어서 그건 뭐 좀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다시 들먹거린다는 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미 지나갔어도 한참 전에 지나갔고요. 뭐 개발 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마대를 들먹거린다는 건 좀 이상하고요. 또 경제 민주화로 낡은 경제 혁신하자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앞뒤가? 그런가 하면은 경제 민주화라는 건 완전히 지금 박정희 대통령 경제 마더를 얘기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맞질 않잖아요. 모순적이다. 네, 그게 맞질 않죠. 그리고 또 법인세 정상화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인상하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리자는 거예요? 뭐가 정상? 저는 내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깎아줬던 거를 좀 올리자, 정상화시키자는 취지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면은 인상하자고 그래야죠. 네. 그럼 뭐가 정상이에요? 저는 더 낮추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는 사실 경제 민주화라는 것도 저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자유 경제를 버리고 국가 통제 경제로 가자는 것으로 들려요. 경제라는 것은 이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주화라는 것은 그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와 자유와 그 경제라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공정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둘이 다른 거거든요. 둘이 서로 공존해야 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애매하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좋은 말들을 많이 엮어놨지만 좀 체계가 없다. 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4차 혁명 시대를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온다면은 지금 자기 일자리는 자기가 만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업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것도 좀 맞지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실에 대한 분석과 처방이 좀 모순적인 게 많다. 그런 지적. 그러니까 사실 이 경제는 추미애 대표의 강점이 아니거든요. 전공 분야가 아니다. 전공 분야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건 좀 다른 해법을 좀 제시했어야죠. 그리고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영수회담이에요. 왜 야당 대표는 모든 야당 대표는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원합니까? 그 대통령 보고 추인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추미애 의원의 대표의 상대는 이정현 대표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 대표의 정치장은 국회지 청와대가 아니거든요. 그럼 입법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예, 저는 그 뭐 우리 이 박사님 법인세 인상 오히려 인상이 아니고 내려야 된다든지 또 경제 민주화를 또 그렇게 분열하신 이 정치 철학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견해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른 말씀은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추미애 대표 오늘 연설은요 그야말로 뭐 안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맨날 하던 소리 또 한 겁니다. 제가 오히려 그래서 다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이 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기 뭐 조금 뭐 부분적으로 나아지는 점은 혹 그것도 저는 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별로 나아질 게 없습니다. 저 지식으로는. 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이왕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대표는요, 이 저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도 새로이 뽑았으면 당이 좀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반대해오던 거 계속 반대하면 전당대회는 말락하고 대표는 왜 뽑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이 대표 연설을 하기 직전에 저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계속 이렇게 하지 말자. 오히려 이 4대 개혁을 반대하면 이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즉 박근혜 정권이 무능해가지고 이 경제가 어려운데 그 책임을 자꾸만 우리가 덮어서는 면이 있으니까 우리 4대 개혁 다 한번 동의하자.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차라리 대표로서 좀 신선하고 국민들에게도 야 뭐 좀 정말 이 더민주당이 변하는 모양이다. 이것이 한 개도 더민주당에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해줄 건 해주고 책임을 묻자. 그런 취지시군요.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이거를 추미애 대표가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막 민생이 위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문에만 위기입니까? 그전에는 위기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정부도 얼마나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즉 이때 다 이 사람들이 중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뭐 이 가운데는 장관한, 즉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정말 더민주당이 즉 역대 정부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가 다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못 내놨으니 우리가 진짜 한번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연구도 하고 좀 정리도 하겠다. 저는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추미애 대표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이제 안보 문제 있죠.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가 햇볕 정책을 포기하면서 북핵이 고삐 불린 괴물이 됐다. 사드 문제 외교적 패착이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장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추미애 제 대표의 말은 시각.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저희는 뭐 추미애 대표만의 생각이 아니고 더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제야의 상당 부분들이 다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첫째요.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1차 핵실험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김대중 정부 5년 이후에 노무현 정부 4년 차인 2006년 10월 9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한반도 안보를 가장 위기에 빠뜨려 놓고 있는 이 핵무기가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뭐 금방 하루아침에 내는 게 아니고 이 김대중 정부 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나 햇볕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햇볕 정책이 아니고 매파 정책을 썼더라도 저는 핵무기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파 정책을 썼더라도 만들었다고 해서 햇볕 정책이 성공했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핵무기 만드는 동안에 좀 조용하게 있어야죠. 그래서 조용하게 있었고 또 크게 조용하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도 뭐 저 서해 교전 사건도 생기고 뭔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고요. 이거와 관련 안보와 관련해서도 저는 이 점도 아까하고 좀 너무 같은 맥락에 대해서 좀 죄송한데 사드 문제 아니십니까?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씨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한번 또 다른 나라하고 약속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을요. 중국이 반대하고 뭐 어디서 반대한다고 안 한다 하면 됩니까? 이것도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보완할 거 보완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햇볕 정책도 사실 성공한 정책은 아니다라는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뭐 제가 사실 DJ 정권 창출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 정책이 실패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죠. 햇볕 정책을 자꾸 옹호하려고만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실패한 부분도 있고 성공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마치 이게 지금 더민주당의 문제인데 이 얼마 전에는 그 김한정 의원이 뭐 사드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 오늘도 또 지금 추미애 대표 얘기도 마치 그 사드 때문에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더민주의 공식인지 입장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거 자꾸 이게 지금 뭐 얼마 전에 성주에 가서 김 의원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밝혀야 되고요. 제가 저보다 장 원장이 훨씬 더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저는 사드를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야당이 저렇게 반대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가 등을 돌리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은 등을 돌린 척했지 이제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본다면요. 러시아는 그거 완전히 다 버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사드를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인정해 갖고 있는 국면이 들어서고 있는데 또 이런 쓸데없는 연설을 해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잘못된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어제 참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어제 야당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연설에 사실상 혹평을 했는데 오늘 여당은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어떤 논평이었는지 김명현 수석 대변인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연설을 국민의 목소리로 존중하며 여러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건강한 결과물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나 우리를 지키기 위한 안보에서만큼은 정파적 이해가 아닌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래를 위한 통큰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김명현 수석 대변인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여러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이례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소속 의원들에게 고함, 야유 지르지 마라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국회 정상화, 정기국회 좀 파행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한 조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지금 이제 소수파 정권이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한다. 또 김대중 정권 당시에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아주 반대했는데 그것을 사과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어제 이정현 의원이 김대중 정부 때 비협조한 거 사과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거 사과, 호남 홀대 사과하고 저거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고 내가요 새누리당 당원이라면 저 사람은 대표요 쫓아냅니다.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새누리당 막연하게 언제나 좀 비협조한 때도 다 있는 거죠.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협조를 안 해서 잘못했다는 겁니까? 사과한다는 겁니까? 또 노무현 정부 얼마나 인기 바닥이었습니까? 그래서 또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했는데 저런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표됐다고 했어요. 저렇게 말하면 당을 못 오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람도 못 오갑니다.
국민도 못 오가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저런 발언을 가지고 뭐 아주 참 솔직하게 사과했나니 뭐 이런 재소추어로 넘어가는 건 저래 되면 안 됩니다. 예. 얼마나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요. 진실을 가려내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건지를 알아내야 되지. 저런 식으로 무슨 뭐 재소추어가 사과한다 해서 호남 홀 때도요. 우리가 호남을 제대로 못 챙긴 점이 있다 이래야 되지. 뭐 새누리당은 호남을 홀대했다. 그때 이때까지 홀대한 당이 새누리당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면 오늘 김명연 새누리당의 수석 대변인의 이런 평가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시는? 그거는 꼭 그렇게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시비 걸어봐야 뭐합니까? 시비 안 걸어도 그만. 저는 그래서 저 논평이에요. 별로 중요시하고 싶지 않아요. 의미가 담긴 논평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사실 뭐 어쨌든 뭐 평가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 지금 호남 그 홀대론에 대해서는 사실 1987년 이후가 아니고 그 전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그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 호남을 탄압하고 호남을 홀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은 새누리당이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참여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파퓰리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호남과 이 보수가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는 건데요. 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보수와 호남은 그럼 영원히 그 화해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장 원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호남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예. 보수와 호남이 타협을 해야 화해해야 되는데 된다. 타협의 첫째 단계는 보수 우파 정당이 호남에 사과하는 겁니다. 네. 저는요. 그러면 저기 더민주당 당명이 하도 바뀌어서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정권은요. 영남을 그러면 홀대하고 탄압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그런 정도의 또 뭐 비판할 거리는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요. 새누리당 그동안에 호남을 홀대했다. 이거는요. 호남 사람들한테도 별로 저는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나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만 그렇게 볼만한 요소가 있지만 그거를 당 대표가 뭐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저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따질 건 그것도 따지고 뭘 뭐 잘못했는지 잘못했다.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말하면 모르는데 그렇지만 저는요 과거에 그 군사 독재 정권을 이어받은 것이 새누리당으로서 그 과거에 그 군사 독재 정권이 호남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 돼야 되느냐 그거는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거고. 또 그거는 국민적 예. 공감대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잘못된 건 잘못된 저는 영남 거예요. 사람인데요. 저만큼 제가 이 제야 출신 중에는 징역을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는데 호남이요 탄압을 받은 건 호남 사람들이 그 정치 의식이 높아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많이 하니까 탄압을 받은 거죠. 호남 사람이니까 탄압받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일단 대표가 운을 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좀 저희들이 또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런 여야 지금 여러 가지 전국 인식들이 많이 지금 엇갈리시고 있는데 사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3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여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야3당의 어제 합의는 국정방해, 국정마비 행위입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 원내 지도부 어느 분께서 한 놈만 패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당 원내 지도부의 품격과 현실인식이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검찰개혁 특위 별도 구성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사드 대책 특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의 예산을 펑펑 낭비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을 연장시킨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입니다. 집권여당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권한 남용이다. 어느 한 놈 패자고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장 대표님, 정진석 대표 과거 한나라당 시절 두 차례 해임 건의안을 주도해봤는데
결국 선거에서는 패하더라. 예.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예. 지적인데 예. 지금 야 3당의 이런 해임 건의안 동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얘도요. 자기네들이 그 해임 건의안 내니까 국민들이 심판해 등 돌리더라? 뭐저 얘도 참 여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요. 전 이제 김재수 씨 또 조윤선 씨 두 사람 다요 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음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판명됐다고 생각합니다. 판명됐고 이 언론에 충분히 보도됐기 때문에 네. 자기 동창회 뭐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라가서 SNS 글에, 쓴 거는 예. 도대체 이거는요 정말 이 사람 정신 감정해야 됩니다. 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나 자기의 그 치부가 드러났으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거 가가지고 말이요. 무슨 뭐 흑수저타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금수저 아닙니까 이게? 93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예? 그리고 집이 자기 집 있고 또 전세 또 93평짜리 살고 또 수억 원 또 돈 1% 빌리 가지고 또 돈 벌고 정말 뭐 이게 다 아는 일인데 네네. 즉 이 사람은 반성해야 될 때 이렇게 반성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요 아까 정진석 대표는 뭐 이 더민주당의 원내대표의 뭐 정세 인식이 뭐 이대로 아니 이런 정도인 줄 몰랐다는데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진석 대표의 정세 인식이 정말 이런 현실과 좀 네. 국민 눈높이와 그래서 떨어지는 저는 건 그랬어요. 아니냐. 네. 그다음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청문회에서 부적격 그 보고서가 올라오다 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는요. 부적격 판정이 올라오면 임명하지 않으라고 해놓은 거지. 저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더민주당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어차피 정치는 현실이고요. 이게 지금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거고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인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과 같은 장관 청문회가 있으려면은 필요 없습니다. 없애든지 네. 강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런 식의 그 지금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 뭐 장관 후보 망신 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해임 건의안도 망신주기 차원이다.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정치를 현실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를 강화하든지 없애야 돼요. 강화하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 그럼 잘라버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지 이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얼마만큼 팩트고 얼마만큼 건지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팩트라면은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예. 이 청문회를 두고요. 뭐 망신 주기니 신상 털기니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요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로 추천한 이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요 정말 인사가 만사입니다. 지금은 망사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 인사를 잘했어요. 예.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기회에 즉 정말 의외의 인물을 딱 내세워가지고 정말 청문회 아무리 해도 좋은 사람을 딱 내세워서 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정말 사람 제대로 골라 서는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될 판인데요. 뭐 회전문 인사니 뭐니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고요. 또 사실 뭐 국회의원 청문회 나가서 질문한 국회의원들고 청문회 의장처럼 똑같은 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계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그건 경북대학은 지방에 있는 명문대학이지 거기를 이렇게 지방대학이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분 하신 말씀에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북대학을
지방대학이라고 한 거. 저는 경북대학이 지방에 있는 명문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북대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예. 분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뭐 처신에 대해서 김재수 장관의 처신에 대한 부분이 뭐 좀 도마에 오르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여야 모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 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문제가 바로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문제인데 후폭풍이 좀 거셉니다. 여야 정부가 모두 지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야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극구 주장을 하여서 추경을 발목 잡고 9월 8일, 9월 9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야당에서는 준비가 덜 되었으니 청문회를 미루자고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월 8일, 9월 9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 무책임하고 무능함이 한심하다는 건데요. 예. 이게 국가기관 산업인데 예. 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류대라는 쓰나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예. 미리 발전관리 대기업 넣을 때는 태스크포스를 2, 3주 전에 만들어가지고 예. 미리 물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련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세계 각국에도 다 협조 요청을 하고 법원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예. 모든 선결 조치를 다 만들어 놓고 법정 관리에 넣어야죠. 예.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추경은 발목 잡더니 관련 청문회는 연기하자고 한다.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운산업 국가기관 산업인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또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교수님, 정부 여당 오늘 한진해운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장기 저리 1,0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 여러 좀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뭐 지금 이게 이제 미봉책이지 그것이 그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 DJ가 그 반도체 산업 그냥 그 인섭 통합 M&A. 네. 이제 M&A에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자동차도 또 과감하게 구조조정해가지고 빅딜이요. 네, 뭐 그런 그래서 삼성 자동차를 갖다가 팔게 하고 그런 물론 그것에 대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었어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 해운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국회 청문회 한다고 해결책이 나올 것도 아닌 거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고 반대되는 의견만 나올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런 때 해야 될 일이 이것에 대해 단안을 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단안을 내리냐? 그건 대통령한테 몫이다. 네,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대통령이 단안을 내리고 그대로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어떤 공무원도 장관도 이거 결정 못합니다. 그런 거 우리나라 정치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하이닉스 구조조정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의 사례를 봐서라도 정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단안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 예, 제가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대한민국에 진짜 정부가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한진해운의 규모가 얼마만한지 이게 뭐 부도가 날 때 나 모르지만 정부가요 지금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걸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또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얘는 진짜 곤란한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 법정 관리의 문제인데 이 법정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법정 관리라는 건요 재벌들요 손에 실컷 보아놓고요 손해 안 보게 해주는 제도가 법정 관리입니다. 그리고 돈 다 빼돌립니다. 오늘 보니까요 누구죠? 조양훈가? 네, 한진. 네, 한진 회장이 400억을 사재를 투입했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부터가 벌써 모순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회장인 한진해운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사재 400억은 그러면 어디에 갖다 놨던 겁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정 관리를 미국에서도
간혹 워크아웃이라고 해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법정 관리는 내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벌들을 다 보호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래서 잘못된 거고.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 같은 데가요. 대기업 법정관리기업 23개를 가지고요. 산업은행 재벌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재벌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법정관리는 재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그다음에 손해보면 팔면 됩니다. 왜 그거를 법원이 또 그걸 뭘 합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라든가 물류 관련 기업들이 사실 선의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커지는 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정부가 그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예, 네. 저는 이게 이 한진이라는 것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진에다가 부탁을 해서 만든 네, 기업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승승장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사실 물동량도 줄어들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 해운 산업이 변화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누구의 문제냐? 사실 뭐 책임을 따지자면 뭐 모든 정권이 모든 정치인이 다 관련되는 건데 그 해온 산업의 중요한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뭐 민주주의다 뭐다 네. 그거를 떠나서 국가를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을 봤을 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태겠네요. 예, 예. 이 한진해운 이런 사태 생겼을 때요. 이 보도 나면 구속되거든요. 한진 회장 형사 책임 즉 구속시킨다 하면요 이 문제 그냥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해야 아니야 이거 법률적이죠. 법률적으로 예, 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국가가 정부가 좀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좀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요. 정치권 사실 요즘 모병제 논란으로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여러 아이디어, 여러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도하고 있는데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이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안보 현실로 봐서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도 아직 우리도 많이 해이해진 우리 국가 안보 의식이 더욱 균열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선택적이긴 하지만은 그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도 굉장히 증가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죠. 정우택 의원 모병제 지금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계층 간 위화감 조성도 우려가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수님 국방부에서도 병력 30만 명 감축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반대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미국에서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 건 닉슨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 월남전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모병제가 됐습니다. 이게 모병제가 됐다고 그래서 미국 그 당시에 월남하고 실제 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에 모병제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국방력이 약해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금 보니까 한 2년 전에 이 모병제에 대해서 제가 조선일보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국방부에서 무조건 제동을 걸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 본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그러나 국민적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것이 전문화되고 소수 정예화 한다 하고 또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면은 이것이 계층 간의 외화감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남북 생각합니다. 관계가 지금 예를 들어 분단된 상황 때문에 사실 이 논란을 좀 모병제를 좀 우려스럽게 군인이 많다고 전쟁 더 잘하나요? 건 아니다. 아니죠. 과거에 이 스웨덴에 12명이 도시를 다 점령하고 그랬어요. 과거에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 몇만 명 안 됐어요. 근데 그 청군을 다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또 무기체제도 훨씬 더 우수하고 우수한 무기체제를 가지고 있고 동기부여가 잘 된 군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일당백이란 말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 우리 네. 국력으로는 충분히 충분히, 이제는 네. 모병제도 충분히 해볼 할 수 수 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무기 체제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 발달돼 있으니까요. 진전돼 있다. 네. 상 대표님 어떤 시각이십니까? 저는 뭐 오래 전부터요 모병제를 주장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말하자면 지상군 보병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지금은 이 보병이 뭐 M1 총 메고 가서 호흡 파놓고 할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기술전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만 명 내지 20만 명으로 줄이고 대신에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여기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말하자면 국어 공무원 월급 아니습니까? 한 200만 정도 다 월급을 다 주어서요 아주 직업군이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실업 문제도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군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아주 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가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할 말씀을 두 분이 좀 해주셨는데 남경필 의원 사실 이 모병제 또 국회 개헌론 이런 등을 고리로 해서 제3지대론을 좀 해보겠다는 여러 가지 포석도 있는 것 같은데 남경필 의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김정희 대표님의 그러한 고민은 지금 정치 정말 한심하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고민이실 테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다만 해법에 있어서 이렇게 제3지대를 만들어서 하자는 주장도 있고요. 예. 저는 새누리당이 바뀌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예. 라고 늘 생각해 오기 때문에 예. 저는 새누리당에서 승부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잘 준비가 됐는지 그런 판단해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정치가 정말 한심 없다는 김종인 전 대표의 이야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승부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표님 일단 이 교수님 참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것 같아요. 이슈도 던지고 김종인 전 대표에게 또 공감한다 얘기하고 새누리당이 남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모습. 새누리당에 남는 건 정답이고요. 네. 물론 이제 김종인 대표도 정말 원로 정치인으로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정치 역사를 검토해 본다면 삼지대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2등들끼리 모여가지고 2등 여러 명이 모여서 1등 무찔리자는 건데 그건 제가 본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예. 제3지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는 네. 남경필 지사가 선택을 잘한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남경필 남경필 지사가 우리 정치가 지금 한심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에 남겠다. 이래 한심한 정치를 계속 해온 주체가 누굽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더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는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말하자면 아웃사이더 제3 세력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만큼 안정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요 지금 트럼프 후보가요 공화당원도 아닌 사람이 지금요 공화당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막상막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샌더스요 민주당 당원도 아닌 사람이 힐러리를 얼마나 위협했습니까? 자칫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절대로요 이 격변의 시기에는 세력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이 혁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뭐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인륜이 파괴됐습니다. 참 이 말 입에 올릴 수도 없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고 아들이 어떻게 하는 이게 계속 일어납니다. 뭐 청소년 성범죄 개사는 거 이거 혁명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총론은 맞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어쨌든지 뭐 더민주당에 기반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생각, 즉 자기가 기득권은 조금 더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아마 할 것이기, 저는 그 사람 잘 모릅니다만 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게 대권 주자가 남아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교수님 어떤 평가하십니까? 누구에 대해서요? 뭐 이재명 시장이 지금 예를 들어 네, 출사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치 개혁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요. 정권 교체가 답이 아니고요. 정치 개혁이 답인데 저는 제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천 개혁, 그것은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생각하고요. 권력의 분산, 지금 이 정치나 경제가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호남 정치의 정상화, 이 세 가지가 되고 나면은 상당히 정상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회고 오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성경 시대에서도 다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더 노출되고 있을 뿐이에요, 언론에. 근데 그것 때문에 사회가 뭐 100년 전에 비해서 더 어지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뭐 박원순 시장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답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정치 개혁이 답이라고 네.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권 교체는 전혀 답이 아닙니다. 저 더민주당이 집권했던 때가 없습니까? 뭐 지금보다 나았던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 교수님께서 뭐 옛날에도 그랬다. 사람 사는 동네 뭐 안 그런 때가 있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의 역사의식은 정말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왔습니다. 왜?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회 환경이 바뀌면요. 사회를 운영하는 이념과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게 안 바뀌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부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부패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어지러운 나라 정권 교체가 답이다. 청년수당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정치적 공간을 열어가는 시도로 읽혀지는데요.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